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구석의 히키남이에요. 네, 오늘은 제가 좀 꾸몄죠. 오늘 낮부터 촬영이 있었는데 거기서 헤어 메이크업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제 좀 배우 같은가요? 오늘 촬영은 어떤 한 대학교의 홍보 영상이었는데 제가 그 대학교를 나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대기업 합격을 쉽게 하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코미디 요소가 꽤 가미되었죠. 전 제 자신이 조곤조곤하고 담담한 스타일이라 생각하는데 이게 관상적으로 개구진 면이 있는지 코미디를 많이 찍는 것 같아요. 작업했던 영상의 반 이상은 코미디 쪽으로 찍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이대가 지금 나이대니까 맡은 역할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대학생이거나 아니면 취준을 하고 있는 백수거나 90% 이상이 그 두 가지 역할입니다. 다른 캐릭터를 연기해 본 적이 잘 없는 것 같아요. 한 번은 큰 영화의 단역 겸 엑스트라 그런 걸 했었는데 한 번은 조선족 역할을 했었고 또 한 번은 깔끔하게 차려입고 형사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캐릭터는 다른데 연기가 똑같아요. 그냥 무리를 지어서 소리 지르면서 달리기만 하면 됩니다. 중간중간 욕도 해야 되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 두 가지 역할은 저한테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맡겨주신 역할에 그냥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그리고 저도 이제 몇 살 더 먹으면 이런 역할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을 즐겨야 합니다. 네, 요즘 이렇게 전 오디션도 많이 보고 연기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서울 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찾아올 좋은 기회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준비하고 계신 것 아니면 꿈꾸고 계신 것 모두 이루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디오북 읽어드릴게요. 오늘 읽어드릴 이야기는 셜록 홈즈 시리즈 토르교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1922년에 집필되었고요. 제가 직전에 읽어드린 마자랭의 다이아몬드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혹시 안 보신 분이 계시면 먼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듣고 마음에 드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하고 싶으신 말씀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토르교 사건. 체링크로스에 있는 콕스은행 금고 어딘가에 내 낡고 허름한 양철 상자가 보관되어 있다. 뚜껑에 전 인도 육군 소속 존 H. 왓슨 박사라고 인쇄된 이름표가 붙어있는 그 상자 속에는 셜록 홈즈가 여러 번 조사했던 기이한 사건 기록들이 가득 들어있다. 그 중엔 미해결인 채로 남아있는 흥미로운 사건들도 꽤 많지만 그런 사건들은 최종 결과를 명쾌하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쓰지 않을 생각이다. 해결되지 않은 사건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일반 독자들의 입장에선 대개 성가신 느낌만 들겠기 때문이다. 이들 미완성 이야기 중에는 우산을 가져오겠다며 집으로 돌아간 뒤로 영원히 사라져버린 제임스 필립 모시 사건이 있다. 어느 봄날 아침 희미한 안개 속으로 들어간 뒤 배와 선원들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엘리샤 사건도 무척 흥미롭다. 주목할 만한 세 번째 사건은 저명한 저널리스트이자 연설가였던 이사도라 페르사노가 죽은 채 발견된 사건이었다. 발견 당시에 그는 앞에 놓인 성냥갑을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었는데 그 성냥갑 안에는 과학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이상한 벌레가 들어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사건들 말고도 알려지면 상류 사회에 큰 충격과 혼란을 일으킬 명문가의 사적인 비밀과 관련된 사건들도 있다. 물론 그런 신뢰가 배신당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내 친구 홈즈가 이런 일에 신경 쓸 여유가 생기면 이 기록들을 꺼내 모두 없애버릴 테니까. 이외에도 흥미진진한 크고 작은 사건들이 꽤 많지만 내가 그 흥미로운 사건들을 모두 쓰지 않는 이유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숭배하는 홈즈의 평판에 행여
요만한 흠집이라도 날까 두렵기 때문이다. 내가 직접 참여한 사건들은 목격자 입장에서 말할 수 있지만 내가 관여하지 않았거나 아주 적은 역할만 한 경우에는 제3자 입장에서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지금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직접 경험한 일이다. 바람이 거칠게 불던 10월의 어느 아침이었다. 옷을 갈아입으면서 창밖을 보니 우리 집 뒤뜰에 홀로 서 있는 플라타너스 나무에서 마지막 나뭇잎이 바람에 날려 떨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가면서 내 친구가 우울하겠구나 생각했다. 왜냐하면 모든 위대한 예술가들이 그렇듯 그는 주변 환경에 쉽게 감명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반대였다. 그는 이미 아침을 거의 다 먹었을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밝고 즐거워 보였다. 특유의 사악한 쾌활함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사건을 맡았어, 홈즈? 내가 물었다. 추리력은 확실히 전염성이 있구만, 왓슨. 자네가 내 비밀을 알아내다니 말이야. 맞아, 사건을 맡았어. 한 달 내내 시시한 일들 뿐이었는데 다시 바퀴가 돌기 시작했어. 오, 무슨 일인데? 지금은 말해줄 게 별로 없지만 우리의 새 요리사가 내온 너무 삶은 달걀부터 먹고 나서 얘기하자고. 달걀이 이 꼴인 걸 보니 어제 복도 탁자에서 본 패밀리 헤럴드지 기사가 생각나. 계란을 요리하는 사소한 일조차 시간의 흐름을 의식하는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단 거지. 훌륭한 잡지에 실린 사랑 이야기를 읽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15분 뒤에 식탁의 말끔히 치워지자 그는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다. 금광왕 닐 깁슨이라고 들어봤나? 그가 물었다. 미국 상원 의원 말이야? 미국 서부의 어느 주 상원 의원이었던 때도 있었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금광을 가진 거물로 더 유명하지. 그래, 알아. 아마 영국에서도 살았을걸? 이름이 아주 친숙한 걸 보면. 그랬지. 5년쯤 전에는 햄프셔에서 부동산을 대량으로 사들였어. 자네도 아마 그의 아내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선 들어봤을 거야. 그러고 보니 생각나. 그래서 그 이름이 그렇게 친숙했던 거야. 하지만 자세한 내막에 대해서는 아는 게 전혀 없어. 홈즈는 의자 위에 놓여있는 종이를 가리키며 손을 흔들었다. 내가 그 사건을 맡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어. 알았다면 사건 기사를 모아뒀을 텐데. 사실 그 사건은 대단히 충격적이었지만 해결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어. 피고인의 성품으로 보아 그럴 사람이 아니란 평들이 있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 검시 재판의 배심원들과 경찰 법원에서도 그렇게 판단했고 지금은 윈체스터에 있는 순회 재판에 회부되어 있대. 내 생각엔 쓸데없는 짓 아닐까 싶어. 사실을 다시 조사한들 완전히 새롭고 예상치 못한 것이 밝혀지지 않는 한 결과를 바꿀 순 없을 테니까. 내 의뢰인이 뭘 기대하는지 아직 모르겠어. 의뢰인이라고? 참, 아직 말 안 했지. 나도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며 말하는 자네 습관을 닮아가는 모양이야. 어서 일단 이것부터 읽어보는 게 좋겠어. 그가 건네준 편지에는 굵고 훌륭한 필체로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클레리지 호텔 10월 3일 친애하는 셜록 홈즈 씨께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여인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녀를 구할 수만 있다면 뭐든 할 것입니다. 난 사건을 설명할 수 없고 심지어 설명하려는 시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난 던바양이 무죄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선생도 그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누가 모르겠습니까? 온 나라가
온통 그 얘기로 들썩였는데요. 그런데 그녀를 옹호하는 목소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불공정해서 돌아버릴 것만 같아요. 덤바양은 벌레 한 마리도 죽이지 못하는 착한 사람이거든요. 어쨌든 내일 11시에 가서 선생이 이 어둠 속에 빛을 비춰줄 수 있을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가 단서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아는 것을 모두 말하겠습니다. 그녀를 구할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선생께 드리겠습니다. 선생이 이제껏 보여주었던 능력을 이 사건에서도 제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제이 닐 깁슨. 셜록 홈즈는 파이프에 남아있던 담뱃재를 떨고는 천천히 다시 담배를 치우며 말했다. 이제 알았지. 지금 그 신세를 기다리고 있어. 이 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다 읽을 시간이 없으니 우선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닐 깁슨 씨는 세계 최고의 경제적 거물이야. 굉장히 폭력적이고 강렬한 성품을 가졌다는구만. 비극의 희생자인 그의 아내에 대해선 아는 게 거의 없어. 나이가 들어 전성기의 아름다움이 시들었다는 것. 당시에 무척 매력적인 가정교사가 두 어린 자녀의 교육을 맡고 있었던 것이 더 큰 불행이었다는 것 정도야.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은 이들 셋이고 무대는 역사적인 영국의 어느 주 한가운데 있는 웅장하고 유서 깊은 영주의 저택이야. 비극의 개요는 이래. 부인은 집에서 거의 반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는데 늦은 밤이었고 저녁 식사 때 입었던 옷 위에 쇼를 두른 채 머리에 총을 맞고 쓰러져 있었어. 부인 근처에서 무기는 발견되지 않았고 현장에선 살인에 대한 어떤 단서도 찾지 못했어. 왓슨, 부인 근처에 무기가 없었다는 걸 기억해. 범죄는 늦은 저녁에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시체는 밤 11시쯤에 사냥터 관리인이 발견했어. 즉시 경찰과 의사가 와서 조사를 하고 나서 시체를 집으로 옮겼어. 너무 간단하게 말했나? 그래도 무슨 일인지 확실히 알겠지. 모두 확실히 알아들었어. 그런데 왜 가정교사를 의심하는 거야? 일단 매우 직접적인 증거 몇 가지가 있어. 총알 하나가 발사된 권총이 그녀의 옷장 바닥에서 발견됐어. 순간 그는 눈을 딱 멈추더니 한 글자씩 분명하게 다시 반복했다. 옷장 바닥에. 그러고 나서 그는 한동안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고 난 그의 머릿속에서 생각들이 빠르게 달려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럴 땐 절대로 방해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야 했다.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든 듯 그는 다시 활달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그래 왓슨, 총이 발견됐어. 정말 치명적인 증거잖아, 안 그래? 그래서 두 명의 배심원도 그렇게 생각한 거지. 그리고 그 장소에서 만나자고 가정교사가 보낸 쪽지를 죽은 여인이 갖고 있었어. 어때? 마지막으로 동기 문제야. 깁슨 상원 의원은 매력적인 사람이야. 그의 아내가 죽으면 이미 깁슨 씨에게 총애를 받고 있던 젊은 아가씨보다 더 그의 관심을 끌 사람이 누가 있겠나. 사랑, 재산, 권력, 이 모든 것이 중년 여인의 목숨에 달려있었던 것이. 추잡해, 왓슨, 정말 추잡해. 어후, 정말 그렇군, 홈즈. 덤바 양은 알리바이도 증명할 수가 없었어. 오히려 비극의 현장이었던 토르교 근처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지. 지나가던 마을 사람이 그곳에서 그녀를 보았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야. 정말 결정적이군. 아직 왓슨, 아직이야. 이 다리는 폭이 넓고 양옆에 난간이 있는 돌다리야. 수심이 깊고 갈대가 가득한 길쭉한 모양의 호수에서
가장 폭이 좁은 곳을 가로질러 놓여 있어. 토르호라는 호수야. 죽은 여인은 그 다리 입구에서 쓰러져 있었어. 이게 주된 사실이야. 응? 의뢰인이 왔나? 약속 시간은 아직 멀었는데. 빌리가 문을 열었다. 하지만 그가 알려준 이름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이름이었다. 말로 베이츠 씨는 우리 둘 다 모르는 사람이었다. 마른 체격에 신경이 무척 예민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의사 입장에서 판단할 때 놀란 눈과 안절부절 못하는 태도로 보아 그는 극단적인 신경쇠약이었다. 흥분하신 것 같습니다, 베이츠 씨. 앉으시죠. 시간이 별로 없어요. 11시에 중요한 약속이 있거든요. 홈즈가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깁슨 씨가 오고 있죠. 깁슨 씨는 제 고용주입니다. 전 그의 부동산 관리인이고요. 홈즈 씨, 그는 악당입니다. 지옥에서 온 악마예요. 우리의 방문자는 단번에 말을 쏟아내고는 숨이 차서 헐떡거렸다.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베이츠 씨. 홈즈 씨,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래요. 제가 여기 왔었다는 것을 깁슨 씨가 알면 안 됩니다. 올 시간이 거의 다 됐군요. 하지만 더 일찍 올 수가 없었어요. 오늘 아침에야 이 약속에 대해 알았거든요. 그의 비서인 퍼거슨 씨가 말해줬어요. 지금도 관리인으로 일하십니까? 깁슨 씨에게 일을 그만두겠다고 통지했어요. 2주만 지나면 이제 저주받은 노예 신세를 떨쳐버릴 겁니다. 홈즈 씨, 그는 냉혹한 사람이에요. 그에 대해 모두 다 말할 순 없겠지만 자선 사업도 죄를 감추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부인이 가장 큰 피해자였죠. 그는 부인에게 잔인했어요. 네, 선생님, 정말 잔인했어요. 부인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인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 건 분명히 그 사람입니다. 부인이 브라질 태생의 열대지방 사람인 건 아시죠? 아니요, 그건 몰랐는데요. 열대지방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성격도 열정적이죠. 태양과 열정의 아이니까요. 부인은 깁슨 씨를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아름다움이 시들자 깁슨 씨의 사랑도 식었어요. 두 사람이 한때는 정말 대단한 커플이었다던데 말이죠. 우린 모두 부인을 좋아했고 가엾게 생각했기 때문에 부인에게 가혹하게 대하는 깁슨 씨를 미워했어요. 그는 말재주가 좋고 교활합니다.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게 다예요. 그의 얼굴만 보고 믿지 마세요. 뒤에 감추고 있는 것이 더 많으니까요. 이제 가야겠습니다. 아니요. 제발 잡지 마세요. 깁슨 씨가 거의 다 왔을 거예요. 우리의 낯선 방문자는 깜짝 놀란 얼굴로 시계를 보고는 글자 그대로 곧장 문으로 달려가 사라졌다. 그래, 그렇군. 깁슨 씨는 무척 충직한 직원을 두었네. 아주 유용한 경고야. 이제 그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구만. 잠시 말이 없던 홈즈가 말했다. 11시 정각이 되자 계단을 올라오는 묵직한 발소리가 들리고 그 유명한 백만장자가 방으로 들어섰다. 그를 보는 순간 그의 관리인의 두려움과 혐오감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업상 경쟁자들이 퍼부었을 저주의 말들까지도 단번에 이해가 되었다. 내가 만약 조각가인데 양심이라고는 없는 뻔뻔하고 대담하고 성공한 사업가를 조각해야 한다면 닐 깁슨 씨를 모델로 선택할 것 같다.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뼈가 굵었는데 무척 굶주린 사람처럼 탐욕스러워 보였다. 에이브러햄 링컨을 떠올리면 어떤 모습인지 대충 감이 올 것이다. 그의 얼굴은 화강암으로 조각한 것처럼 단단하고 차갑고 울퉁불퉁했으며 굵은 주름과 꽤 많은 상처가 있었다.
짙은 눈썹 밑에서 차가운 회색 눈동자가 우릴 차례로 매섭게 훑어보았다. 홈즈가 내 이름을 소개하자 그는 형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여 인사를 하고는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의자를 내 친구 곁으로 끌고 가더니 무릎이 닿을 정도로 가까이 앉았다. 홈즈 씨, 난 바로 이 자리에서 말하겠어. 돈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면 돈은 얼마든지 써도 좋아요. 돈을 불태워도 상관없어. 이 여자는 무죄요. 이 여자는 결백합니다. 모든 것이 선생에게 달려있어. 자, 얼마면 되겠어? 비용은 정해진 기준에 따릅니다. 그건 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일을 끝낸 뒤에 들어간 비용을 모두 계산해서 받습니다. 홈즈가 차갑게 말했다. 글쎄, 돈이 얼마든 선생에게 별 차이가 없다면 명성을 생각해봐요. 이 사건을 해결하면 영국과 미국의 모든 신문이 선생 이름을 대서특필할 겁니다. 두 대륙에서 화제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요. 고맙습니다만 깁슨 씨, 난 신문에 대서특필될 필요를 못 느낍니다.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난 사실 익명으로 일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내가 끌리는 건 사건 자체거든요. 그러니 시간 낭비하지 말고 곧장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중요한 사실들은 신문 기사에서 찾아보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뭘 더 알려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알고 싶은 게 있다면 뭐든 대답해 주겠어. 그러려고 여기 온 거니까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선생과 덤바양은 정확히 어떤 관계죠? 금광왕은 소스라치게 놀라 의자에서 절반쯤 일어났다. 하지만 곧 냉정을 되찾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런 질문을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할 테니까요, 홈즈 씨.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홈즈가 말했다. 장담하건대 우리 관계는 전적으로 고용주와 젊은 가정교사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말고는 개인적으로 둘만 따로 만나거나 얘기를 나눈 적도 없어요. 홈즈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난 바쁜 사람이요, 깁슨 씨.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들을 시간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우리의 방문자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마어마한 거구가 홈즈 머리 위로 우뚝 솟았다. 짙은 눈썹 밑에서 분노로 가득 찬 눈이 이글거렸고 누렇던 뺨이 붉게 달아올랐다. 홈즈 씨, 이게 무슨 빌어먹을 소리요? 내 사건을 맡지 않겠다는 겁니까? 글쎄요, 깁슨 씨. 적어도 선생에 대해선 그렇습니다. 내 질문은 지극히 단순한 것이었는데 말이죠. 물론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은 뜻이 뭡니까? 가격을 올려달라는 거요? 이 사건을 막기 무서운 거요? 아니면 또 다른 뭐가 있는 거요? 나도 단순하게 대답할 권리가 있잖소. 아마 그렇겠지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거짓 정보로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들지 않아도 이 사건은 이미 충분히 복잡합니다. 홈즈가 말했다.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뜻이군요. 난 최대한 완곡하게 표현하려고 했지만 선생이 그런 직접적인 단어를 쓴다면 굳이 부인하진 않겠습니다. 그 순간 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백만장자가 얼굴을 험악하게 일그러뜨리면서 묵직하고 마디 굵은 주먹을 치켜들었기 때문이었다. 홈즈는 태연하게 미소를 지으며 파이프 쪽으로 손을 뻗었다. 소란 피우지 마세요, 깁슨 씨. 아침 식사 뒤에는 아주 작은 말다툼조차도 심란합니다. 아침 공기를 마시면서 천천히 좀 걸으시죠.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금광왕은 분노를 삭히려고 애썼다.
불같이 화를 내던 사람이 한순간에 냉랭하고 거만하고 무관심한 표정으로 변하는 걸 보니 그 엄청난 자기 통제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좋소. 그건 선생이 선택할 일이죠. 선생에겐 선생만의 방식이 있을 테고 억지로 이 일을 맡게 할 수도 없을 거고요. 하지만 오늘 아침엔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엄주씨. 선생보다 더 강한 사람들도 결국엔 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이제껏 나를 방해한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온전하지 못했어. 많은 사람들이 그랬겠지만 난 다릅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깁슨 씨는 아직 배울 게 많아 보이네요. 홈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의 방문객은 요란스럽게 방을 나갔고 홈즈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담배를 피웠다. 왓슨, 어떻게 생각해? 마침내 그가 물었다. 글쎄 홈즈, 이 사람은 자기가 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으면 그게 뭐든 싹싹 쓸어버릴 것만 같아. 그리고 그의 아내가 장애물로 여겨졌거나 싫어하는 대상이 되었다면 아까 그 베이츠란 남자가 분명히 그렇게 말했잖아. 그래서 내 생각엔 정확해. 내 생각도 그래. 그런데 그 사람은 가정교사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 자넨 그걸 어떻게 알았어? 허세야 왓슨. 엄포를 놓은 거지. 그의 편지는 열정적이고 파격적이고 전혀 사무적이지 않아. 자만심 강한 태도, 외모와는 완전히 대조적이지. 희생자보단 기소된 여인에게 더 깊은 감정이 있다는 분명한 증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에 도달하려면 그 세 사람의 정확한 관계를 알아야 돼. 아까 내가 정면으로 공격했을 때 그가 얼마나 냉정하게 받아냈는지 봤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척하면서 허세를 부렸지만 사실은 그냥 추측이었을 뿐이야. 아마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분명히 돌아올 거야.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어. 이 사건을 절대로 그냥 놔둘 수가 없거든. 응? 초인종 소리 아니야.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구만. 깁슨 씨. 그렇잖아도 왓슨 박사에게 선생이 좀 늦는다고 말하던 참이었어요. 금광왕은 나갈 때와는 달리 훨씬 부드러운 표정으로 다시 들어왔다. 상처 입은 자존심은 여전히 분기한 눈빛 속에 남아있지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한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한 모양이었다. 한참을 생각해 봤는데요, 홈즈씨. 내가 너무 성급하게 선생의 말을 오해한 것 같습니다. 선생이 사실을 따져보는 건 정당한 일이죠. 그게 뭐든 얼마든지 묻고 따지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이것만큼은 진짜 장담합니다. 덤바양과 나 사이의 관계는 이 사건과 정말로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죠. 안 그래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 모든 증상을 물어보는 외과 의사처럼 말이죠. 맞아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사실을 숨기는 건 환자가 외과 의사에게 증상을 숨기는 것과 같죠. 아마 그렇겠죠. 하지만 홈즈 씨도 이건 인정해야 할 겁니다. 어떤 여성과 무슨 관계인지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특히 그 여성에 대해 진짜로 진지한 감정을 품고 있는 경우라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말하기 곤란해진다는 걸요. 사람들은 대개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비밀을 마음 한구석에 하나쯤은 갖고 있지 않나요? 선생이 갑자기 그걸 터뜨린 겁니다. 하지만 그녀를 구하기 위한 것이었으니 그건 이해하겠어. 이제 자물쇠를 풀고 상자를 열어놓았으니 어디든 둘러보고 싶은 곳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알고 싶은 게 뭡니까? 진실. 금광왕은 생각을 정리하려는 듯 잠시 말이 없었다.
굵게 주름진 냉혹한 얼굴이 점점 슬프고 진지해졌다. 아주 짧게 간단히 말하죠, 험즈 씨. 말하기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깊게 얘기하진 않을 겁니다. 브라질에서 금광을 개발하고 있을 때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 마리아 핀투는 마나우스 정부 관리의 딸이었고 무척 아름다웠어요. 당시에 내가 열정적인 젊은이라 더 그래 보였겠지만 지금 냉정하고 비판적인 눈으로 돌아봐도 마리아는 정말 보기 드문 미인이었어요. 성격도 굉장히 열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극단적이었어요. 내가 알고 있던 미국 여성들과는 아주 달랐죠. 아무튼 긴 이야기를 짧게 요약하면 난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와 결혼했어요. 몇 년이 지나 열정이 식은 뒤에야 난 우리 사이에 공통점이 전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 사랑은 점점 희미해졌죠. 아내의 사랑도 같이 희미해졌다면 일은 훨씬 간단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자라는 존재는 얼마나 놀라운지. 아내의 마음이 내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별짓을 다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아내의 사랑을 증오로 바꾸려고 아내에게 가혹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너무 잔인하다고 말할 정도였죠. 그런데도 아내는 변하지 않았어요. 20년 전 아마존 강가에서 사랑했던 것처럼 여기 영국의 숲에서도 아내는 날 사랑했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늘 헌신적이었어요. 그때 그레이스 덤바양이 왔습니다. 우리가 낸 광고를 보고 우리 두 아이의 가정교사가 되려고 온 거예요. 아마 신문에서 그녀의 사진을 봤을 겁니다. 그 아름다움에 온 세상이 떠들썩했었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도덕적인 척하진 않겠어.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와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 매일 만나다 보니까 점점 그녀에 대한 열정이 깊어졌어요. 날 비난할 겁니까, 험즈 씨? 그런 감정에 대해선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감정을 표현했다면 그건 비난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젊은 아가씨는 선생의 보호 하에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홈즈의 책망에 백만장자의 두 눈에서 잠시 분노의 빛이 떠올랐다. 아마 그렇겠죠. 난 원래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인 척 꾸미는 사람은 아닙니다. 평생 원하는 건 뭐든 가질 수 있었고 그때 내가 원한 건 오직 그 여자의 사랑과 열정뿐이었죠. 그녀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백만장자가 말했다. 아, 그렇게 말했다고요? 정말로요? 홈즈는 너무 충격적이라는 듯이 얼굴을 찌푸렸다. 결혼하고 싶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돈은 얼마든지 있으니 그녀를 행복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하겠다고요. 관대하기도 하셔라. 홈즈가 조롱하듯 말했다. 이봐요, 험즈 씨. 난 증언을 하러 온 거지 도덕적인 문제를 상담하러 온 게 아닙니다. 비판 따윈 필요 없어요. 내가 이 사건을 맡는 건 오직 젊은 아가씨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걸려있는 혐의보다 지금 선생이 인정한 짓이 훨씬 더 나쁩니다. 자기 보호 아래에 있는 힘없는 소녀를 망치려고 했으니까요. 선생처럼 돈 많은 사람들도 돈을 쏟아 붓는다고 해서 모든 죄가 세상 사람들에게 용납되는 게 아니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홈즈가 단호하게 말했다. 놀랍게도 금강왕은 침착하게 그 책망을 받아들였다. 지금은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신께 감사하고 있죠. 그녀는 아무것도 받으려 하지 않았고 곧바로 집을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왜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건
무엇보다 딸린 가족들 때문이었습니다. 일을 그만두면 당장 가족들을 부양할 수가 없는데 그건 그녀에게 절대로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내가 이제 다시는 괴롭히지 않겠다고 맹세하자 그제야 집에 남기로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자기가 나에게 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자 그걸 좋은 방식으로 사용하고 싶었던 거죠. 어떻게요? 그녀는 내 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험주 씨. 그건 정말 큰일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거대한 일이죠. 모든 것을 이룰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대개는 무너뜨리는 경우지만요. 그리고 그건 개인만이 아니라 단체, 도시, 심지어 국가에도 해당됩니다. 사업은 힘든 싸움이요. 약자들은 늘 밀려나게 마련이죠. 난 늘 이길 싸움만 했고 절대로 비명을 지르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들이 비명을 질러도 절대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르게 생각했고 그게 옳았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한 사람이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 먹고 사는 것조차 막막한 불쌍한 사람들을 짓밟는 것은 옳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바라보는 방식이었고 난 그녀의 생각을 따라 가치 있는 일에 돈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자기 말을 귀 기울여 듣는다는 것을 알았고 내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이 세상에 도움을 주는 일이라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사건이 일어난 거죠.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금광왕은 잠시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싼 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에게 무척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걸 부인할 순 없어요. 여자들은 내면의 힘에 이끌려 남자의 판단을 넘어서는 일을 하기도 하니까요. 처음엔 너무 당황해서 그녀가 착한 척하면서 그동안 날 철저히 속였던 게 아닌지 의심할 뻔했어요. 그때 한 가지 설명이 떠올랐습니다, 험주 씨. 그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아내는 끔찍하게 질투가 심했어요. 외모뿐만이 아니라 감정에 대해서도 미친 듯이 질투했죠. 외모에 대한 질투는 이제 본인도 내려놨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감정에 대한 질투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내는 이 영국 아가씨가 나의 마음과 행동에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본인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그게 선한 영향력이었지만 달라질 건 없었죠. 아내는 증오심으로 미쳐 날뛰었어요. 아내의 피 속에는 늘 뜨거운 아마존의 열기가 흐르고 있었죠. 어쩌면 아내가 덤베양을 살해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총으로 위협해서 떠나게 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서로 다투다가 총이 발사되었는데 그 총에 아내가 맞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럴 가능성에 대해선 이미 생각해봤습니다. 사실 고의 살인에 대한 명백한 대안은 그것뿐이거든요. 홈즈가 말했다. 그런데 그녀는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그렇죠? 끔찍한 상황에 놓인 여자가 당황한 나머지 총을 그대로 든 채 급히 집으로 돌아온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요. 심지어 총을 옷장 속에 아무렇게나 던져 놓으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나중에 총이 발견된 뒤에는 어차피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걸 부인하며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닐까요? 이런 가정에 반하는 것이 있습니까? 덤바양 자신이요. 그렇군요. 홈즈는 시계를 보았다. 오늘 아침에 필요한 허가를 받고 기차로 가면 저녁에 윈체스터에 도착합니다. 덤바양을 직접 만나보고 나서
이 사건을 더 조사할 필요가 있을지 결정하겠어. 내 결정이 선생이 바라는 것과 같을진 약속을 못하겠군요. 면회 허가 절차가 좀 지연되는 바람에 우린 그날 윈체스터 대신 닐 깁슨 씨의 소유지인 햄프시의 토르로 내려갔다. 그는 우리와 동행하진 않았지만 사건을 맨 처음 조사했던 지방 경찰인 코벤트리 경사를 소개해 주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얼굴이 무척 창백한 사람이었는데 말하는 태도가 뭔가 비밀스러워서 지금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뭔가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라도 말할 것처럼 목소리를 갑자기 낮추는 식이었는데 들어보면 거의가 이미 알고 있거나 평범한 사실들이었다. 그런 이상한 태도만 빼면 제법 정직하고 괜찮은 사람이었다. 이 사건이 너무 난해해서 자기 능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기꺼이 도움을 받겠다고 말할 정도로 솔직했다. 어쨌든 홈즈 씨, 런던 경시청보다는 선생이 더 좋아요. 경시청에서 이 사건을 맡으면 지방 경시청이 신용을 잃게 되고 실패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선생은 일을 공정하게 똑바로 처리한다고 들었습니다. 경사가 말했다. 난 사건 전면에 나타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건을 해결한다 해도 내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우울한 경사를 확실하게 안심시키려고 홈즈가 말했다. 선생은 정말 멋진 분이군요. 선생의 친구 왓슨 박사도 믿을 수 있는 분이란 걸 압니다. 자자자자, 홈즈 씨, 이제 그곳으로 가시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테니 대답해 주세요. 그는 감히 말을 꺼내기 어렵다는 듯이 머뭇거리며 주위를 살폈다. 닐 깁슨 씨가 범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덤바양을 아직 못 만나보셨죠? 모든 면에서 정말 훌륭한 여성이에요. 깁슨 씨가 부인이 없어지길 바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될 정도로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권총을 쉽게 쓰잖아요. 홈즈 씨도 아시겠지만 그건 그의 권총이었어요. 분명하게 밝혀진 겁니까? 그럼요. 한 쌍으로 제작된 권총인데 그중 하나였어요. 한 쌍? 그럼 다른 하나는 어디에 있죠? 글쎄요. 그 신사는 워낙 여러 종류의 총기를 갖고 있어서요. 그 권총과 똑같은 총을 찾지 못했지만 분명히 그 총 상자는 2개 한 세트용이었어요. 한 쌍 중 하나라면 나머지 하나도 반드시 찾았어야 합니다. 총을 조사하고 싶으시다면 그 집에 있는 총을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중에요. 일단 함께 가서 비극의 현장을 먼저 좀 둘러봅시다. 우리가 이런 대화를 나눈 곳은 코벤트리 경사의 소박한 오두막에 딸린 작은 앞방이었는데 그곳은 지방 경찰서로 사용되고 있었다. 시들어가는 누런 풀들이 바람에 휩쓸리고 있는 황량한 벌판을 가로질러 반마일 정도 걸어가자 토르 지역으로 들어가는 연문이 나왔다. 길을 따라 꽁 보호구역을 지나자 개간 지역이 나왔고 언덕 위에 옆으로 널찍하게 지어진 목조 주택이 보였다. 반은 튜더 왕조 시대 양식으로 반은 조지아 왕조의 양식으로 지은 집이었다. 우리 옆에는 갈대가 우거진 기다란 저수지가 있었다. 가운데 좁은 부분을 가로질러 돌다리가 놓여 있었고 그곳에서 물살이 갈라져 양쪽에 있는 작은 호수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우리의 안내자가 다리 입구에 멈춰 서더니 땅바닥을 가리켰다. 깁슨 부인의 시체가 있던 곳이에요. 내가 돌로 표시해뒀습니다. 시체를 옮기기 전에 왔다고 들었습니다만. 예. 그들이 즉시 불렀거든요. 응? 누가요?
깁슨 씨가요. 보고를 받자마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집에서 달려왔대요.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잘했군요. 신문 기사에서 보니 총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발사됐다던데요. 예, 맞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였어요. 오른쪽 관자놀이 근처였습니까? 바로 뒤였어요. 시체는 어떤 자세로 누워 있었습니까? 등을 바닥에 대고요. 싸운 흔적은 없었습니다. 상처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어요. 왼손에 덤바양이 쓴 짧은 메모지를 꽉 움켜쥐고 있었어요. 꽉 움켜쥐고 있었다고요? 예. 손가락을 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서군요. 부인이 죽은 뒤에 누군가가 거짓 단서를 꾸미려고 쪽지를 가져다 놓은 건 아니란 증거니까요. 그리고 내 기억으론 아주 짧은 메모였죠. 9시에 토르교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지 덤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덤바 양이 자기가 쓴 거라고 인정했습니까? 네, 인정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던가요? 그녀의 진술서는 순회 재판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확실히 무척 흥미로운 사건이군요. 편지 내용이 꽤 모호하지 않습니까? 감히 말씀드리자면 전 이 사건 전체에서 정말로 유일하게 명확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사가 말했다. 홈즈는 고개를 저었다. 편지가 진짜로 덤바양이 쓴 거라고 해도 분명히 몇 시간 전에, 적어도 1시간이나 2시간 전엔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부인은 그 편지를 그때까지 왼손에 꼭 쥐고 있었을까요? 뭐하러 그걸 들고 갔을까요? 그녀와 만날 때 필요한 것도 아니었는데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잠깐 여기 앉아서 조용히 생각해 봅시다. 홈즈는 돌다리 난간 위에 앉아 예리한 회색 눈으로 주변 구석구석을 재빨리 살펴보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다시 벌떡 일어나더니 반대편 난간으로 달려가 주머니에서 돋보기를 꺼내 난간의 돌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하하, 이거 이상하군요. 홈즈가 말했다. 예, 우리도 난간에 흠집이 난 걸 봤습니다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난간의 돌은 회색이었지만 그 부분은 6펜스짜리 은하 정도의 크기로 하얗게 패여 있었다. 가까이 가서 자세히 살펴보니 뭔가 날카로운 곳으로 내리쳐 표면이 잘린 것이었다. 뭔가 폭력이 가해진 흔적이에요. 홈즈가 신중하게 말하고는 지팡이로 난간을 여러 번 세게 내리쳤다. 하지만 흠집은커녕 때린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굉장히 세게 내리친 겁니다. 위치도 이상해요. 난간 위가 아니라 아래쪽 가장자리가 깨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밑에서 위로 친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체에서 적어도 5m는 떨어진 곳인데요. 네, 사체에서 5m 정도 됩니다. 이 사건과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선 더 볼 게 없을 것 같군요. 발자국은 없었다고 했던가요? 여긴 바닥이 쇠처럼 단단합니다. 흔적이 전혀 남지 않죠. 그럼 그만 갑시다. 일단 그 집에 가서 아까 말한 무기들을 살펴보고 윈체스터로 가겠습니다. 먼저 덤바양을 만나보고 사건을 조사하는 게 순서일 것 같아서요. 닐 깁슨 씨는
아직 마을에서 돌아오지 않았고 아침에 우릴 찾아왔던 신경질적인 베이츠 씨가 집에 있었다. 그는 불안한 표정으로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총기들을 보여주었다. 그 집 주인이 평생 험하게 살아오는 동안 수집한 것들이었다. 깁슨 씨에게 적이 많다는 건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잘 때도 침대 옆 서랍에 장전한 총을 넣어둘 정도로 폭력적인 사람이에요. 돌아가신 불쌍한 부인도 겁에 질려 있을 때가 많았어요. 부인을 폭행하는 걸 직접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 나쁜 말, 거의 욕설에 가까운 말로 냉정하게 빈정거리면서 그렇게 모욕하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심지어 하인들 앞에서요. 역으로 가는 길에 홈즈가 말했다. 우리 백만장자의 삶은 개인적인 면에선 좀 어두웠던 것 같구만. 왓슨, 여기서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어. 새로운 사실도 몇 가지 있었고, 하지만 결론을 내리기엔 아직 부족해. 베이츠 씨가 자기 고용주에게 갖고 있는 매우 명백한 혐오감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을 들어보니 사건이 일어났을 때 깁슨 씨가 서재에 있었던 건 분명해. 저녁 식사는 8시 30분에 끝났고 그때까진 모든 것이 정상이었어. 사건이 밤늦게 알려진 건 사실이지만 비극은 분명히 메모에 적힌 시간에 발생했어. 깁슨 씨는 마을에서 5시에 돌아왔고 그 이후로 밖에 나갔다는 증거는 전혀 없어. 반면에 덤바 양은 다리에서 깁슨 부인과 만나기로 약속했던 것을 인정하고 있지. 그 뒤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건 아마 변호사가 그렇게 하라고 조언했기 때문일 거야. 그 젊은 아가씨에게 꼭 물어봐야 할 게 몇 가지 있는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야. 어쨌든 그녀를 만날 때까지는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겠어. 솔직히 딱 한 가지만 아니었다면 모든 정황으로 보아 나도 그녀가 범인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그게 뭔데, 홈즈? 그녀의 옷장에서 권총이 발견된 거. 뭐? 홈즈, 내 생각엔 그게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 같은데? 내가 외쳤다. 그렇지 않아 왔어. 처음에 사건 기사를 대충 읽었을 때도 내가 정말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바로 그거였어. 그런데 사건을 가까이서 살펴보니 그 점이 유일한 희망이야. 일관성을 찾아야 돼. 일관성이 없는 건 일단 속임수가 있는지 의심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걸. 자자자, 왓슨. 자네가 차갑고 계획적인 여성이라고 가정해보자고. 자네는 라이벌을 없애려고 마음먹고 계획을 세웠어. 쪽지를 썼고 피해자가 왔어. 자넨 무기를 가지고 있어. 범죄가 이루어졌지. 능숙하고 완전한 범죄였어. 그렇게 교활하게 범죄를 저지른 뒤에 영원히 총을 숨길 수 있는 갈대밭이 바로 옆에 있는데 굳이 총을 도로 집으로 들고 가서 가장 먼저 수색당할 게 뻔한 옷장에 숨긴다. 가장 친한 친구라도 그걸 계획적이라고 부를 순 없을 거야. 왓슨, 생각해봐. 어떤 바보가 그런 짓을 하겠나? 그 순간 너무 흥분해서 그랬을 수도 있잖아. 아니야, 왓슨.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범죄를 냉정하게 계획할 땐 증거를 감출 방법도 미리 냉정하게 계획하기 마련이야. 그래서 난 우리가 지금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설명할 게 너무 많은데? 설명할 방법은 우리가 찾아야지. 관점을 바꾸면 가장 결정적인 사실이 진실에 대한 단서가 된다고. 예를 들어 권총 말이야.
덤바양은 곤충에 대해서 전혀 몰랐대. 우리의 새로운 이론에 따르면 그녀가 그렇게 말한 건 진실이야. 그렇다면 누군가 곤충을 그녀의 옷장에 가져다 놓은 거지. 누가 그랬을까? 그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사람이겠지. 그 사람이 진짜 범인이 아니겠나?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할지 이젠 알겠지. 면회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린 윈체스터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에야 요즘 한창 뜨고 있는 조이스 커밍스라는 변호사와 함께 덤바양의 감방으로 가서 그녀를 만날 수 있었다. 무척 아름다운 여자라는 것은 들어 알고 있었지만 덤바양을 처음 만난 순간 느꼈던 강렬한 인상은 결코 잊을 수가 없다. 노련한 백만장자조차 그녀 앞에서 무력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싶었다. 강렬하고 윤곽이 뚜렷하면서도 섬세한 얼굴을 보자 그녀가 설령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타고난 고귀한 성품 때문에 늘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갈색 머리에 키가 크고 우아하면서도 기품 넘치는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검은 두 눈에선 그물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하는 동물의 애처롭고 무기력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내 유명한 친구가 그녀를 돕기 위해 찾아온 것을 깨닫곤 창백한 볼에 핏기가 돌고 우리를 바라보는 두 눈에 희망의 빛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아마 닐 깁슨 씨가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을 말했겠죠? 그녀가 낮고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네, 굳이 고통스럽게 그 이야기를 되풀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직접 보니 아가씨가 깁슨 씨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과 두 사람 사이가 결백하다는 말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법정에서 그런 모든 상황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홈즈가 말했다. 그런 혐의가 이렇게 오래 지속될 줄은 몰랐어요.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그 집에서 있었던 고통스러운 내막을 밝히지 않아도 모든 것이 깨끗하게 밝혀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밝혀지기는커녕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네요. 아가씨, 이 일에 대해 헛된 희망을 품지 않길 바랍니다. 여기 있는 커밍스 씨는 현재 모든 정황이 우리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잘 알 것이고 우리가 이기려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 겁니다. 아가씨가 굉장히 큰 위험에 처해 있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는 것은 잔인한 속임수요. 그러니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대한 날 도와주세요. 홈즈가 진지하게 말했다. 아무것도 감추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깁슨 씨 아내와 진짜로 어떤 사이였는지 말해주세요. 부인은 절 증오했어요, 홈즈 씨. 타고난 열대 지방의 열정을 다해 있는 힘껏 저를 증오했어요. 그녀는 뭐든 어중간하게 하는 법이 없는 여자였고 남편에 대한 사랑의 척도는 바로 저를 증오하는 척도였죠. 아마 우리 사이를 오해했던 것 같아요. 그녀를 나쁘게 말하고 싶진 않지만 그녀의 사랑은 육체적인 의미에 국한된 것이라서 깁슨 씨가 저에게 느꼈던 정신적, 영적인 유대에 대해선 거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제가 바라는 게 고작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 깁슨 씨가 그의 능력을 좋은 일에 사용하게 하는 것뿐이란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겠죠. 이젠 제가 틀렸다는 걸 알아요. 그 무엇으로도 불행의 원인이었던 제가 그 집에 남아있었던 걸 정당화할 순 없겠죠. 하지만 제가 떠났더라도 불행은 여전히 남아있었을 거예요. 덤바야,
이제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말해주세요. 홈즈가 말했다. 제가 아는 건 다 말씀드릴게요, 홈즈 씨.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지도 못하고 설명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설명은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찾을 겁니다. 그럼 그날 밤 토르교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그날 아침에 깁슨 부인에게서 쪽지가 왔어요. 공부방 책상 앞에 놓여 있었는데 부인이 직접 거기에 놓고 간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 후에 만나자. 기니 할 말이 있다. 아무도 모르게 만나고 싶으니 정원 해시계에 답장을 남겨달란 내용이었어요. 비밀스럽게 만날 이유가 뭘까 생각했지만 부인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부인이 자기가 보낸 쪽지를 없애달라기에 쪽지를 공부방 벽난로에 넣어 태웠어요. 부인은 남편을 무척 무서워했어요. 부인에게 너무 가혹하게 대해서 제가 몇 번이나 비난했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전 아마 부인이 남편 몰래 만나려고 그러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부인이 아가씨의 답장을 꽤 소중하게 들고 있었다던데요. 네, 저도 부인이 그 쪽지를 손에 꽉 쥐고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약속대로 그곳에 갔어요. 다리에 도착하자 부인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가여운 여인이 절 그렇게까지 증오하는지 몰랐어요. 부인은 정말 미친 여자 같았어요. 평소엔 멀쩡한 척했지만 속으론 깊이 미쳐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했을 정도예요. 그렇게 맹렬한 징후를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매일 그렇게 태연하게 저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부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 말하지 않을게요. 부인은 맹렬하게 화를 내며 끔찍한 말을 퍼부었어요. 전 대답조차 하지 않았어요. 아니, 할 수가 없었죠. 너무 무서웠어요. 전 손으로 귀를 막고 도망쳤어요. 하지만 부인은 여전히 다리 입구에 서서 제 뒤통수에 대고 저주를 퍼부었어요. 나중에 부인이 발견된 곳이 그곳이었습니까? 네, 부인이 서 있던 자리 근처였어요. 그렇다면 부인은 아가씨가 떠난 직후에 죽었다고 짐작되는데 혹시 총소리 못 들었습니까? 아니요,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요. 정말로 홈즈 씨, 그 끔찍한 일 때문에 전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제 방으로 뛰어오기 바빴거든요. 다른 데 신경 쓸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방으로 돌아왔다고 하셨는데 다음날 아침이 되기 전에 다시 밖에 나갔었습니까? 네, 가엾게도 부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밖으로 뛰어나갔었어요. 깁슨 씨를 보셨나요? 네, 깁슨 씨가 다리에서 막 돌아왔을 때 봤어요. 그는 곧장 의사와 경찰을 불렀어요. 그의 모습이 많이 혼란스러워 보이던가요? 깁슨 씨는 매우 강하고 자제력이 있는 분이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편이에요. 하지만 그를 잘 알고 있는 제가 보기엔 그가 깊이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권총이 아가씨의 방에서 발견됐습니다. 그 권총을 전에 본 적이 있습니까? 전혀 본 적이 없어요. 맹세해요. 언제 발견됐죠? 다음날 아침에 경찰이 수색했을 때요. 옷들 사이에 있었습니까? 네, 제 옷들이 걸려있는 옷장 바닥에 있었어요.
총이 언제부터 그곳에 있었는진 잘 모르시죠? 전날 아침엔 없었어요. 어떻게 아십니까? 제가 옷장을 정리했으니까요. 결정적이군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아가씨를 범인으로 몰기 위해서 몰래 권총을 놓아둔 거겠군요. 그런 것 같았어요. 언제 그랬을까요? 식사 시간이 아니면 아이들과 함께 공부방에 있을 때일 거예요. 쪽지를 받았을 때부터 계속 공부방에 있었나요? 네, 그때부터 오전 내내요. 예, 고마워요 덤바야. 혹시 다른 거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더는 생각나는 게 없어요. 다리 난간 돌이 약간 깨져 있더군요. 시체 바로 맞은편 쪽이었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그냥 우연의 일치 아닐까요? 이상해요. 덤바야, 정말 이상합니다. 그런 흔적이 왜 하필 비극이 일어난 바로 그 시간에, 왜 하필 바로 그 장소에 나타났을까요?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홈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창백하고 열성적인 얼굴이 갑자기 긴장하는가 싶더니 무표정해졌다. 그의 천재성이 극도로 발휘되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의 마음속에서 뭔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명백했기 때문에 변호사, 죄수, 나 이렇게 세 사람은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갑자기 홈즈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초조하게 몸을 떨었다. 왓슨, 가세! 그가 외쳤다. 왜 그러세요, 홈즈 씨? 걱정 마세요, 아가씨. 곧 알게 될 겁니다. 커밍스 씨, 정의의 신이 도우사. 내일이면 영국 전역이 깜짝 놀랄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덤바야, 나를 믿고 기다려요. 구름이 걷히고 진실의 빛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윈체스터에서 토르교까지는 그리 먼 거리가 아니었지만 궁금해서 조바심이 나 있는 나에겐 엄청 멀게 느껴졌다. 홈즈도 역시 그런 모양인지 잠시도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객차 안을 걸어다니면서 끊임없이 뭔가를 건드리거나 길고 민감한 손가락으로 옆에 놓인 쿠션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목적지에 가까워지자 그는 갑자기 내 맞은편 의자에 와서 앉았다. 1등 칸에는 우리 둘뿐이었다. 그는 내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곤 특유의 장난기 가득한 눈으로 내 눈을 들여다보았다. 왓슨, 조사하러 다닐 때 자넨 꼭 총을 갖고 다니지? 홈즈가 물었다. 그건 안전 때문이었다. 홈즈는 사건에 깊이 빠지면 자신의 안전 따윈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총이 유용했던 적이 꽤 여러 번 있었다. 난 그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래, 맞아. 난 문제에 집중하면 안전 따위는 저리 가라지. 그런데 지금도 총 갖고 있나? 난 바지 뒷주머니에서 짧고 손에 딱 들어오지만 꽤 쓸모가 있는 작은 총을 꺼냈다. 홈즈는 안전핀을 풀고 탄약을 흔들어 빼고는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묵직하군. 굉장히 묵직해. 그가 말했다. 엄청 단단해. 잠시 그는 총을 유심히 살폈다. 있지, 왓슨. 이 총이 우리가 조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풀어줄 거야. 그가 말했다. 뭐야, 홈즈. 농담하는 거야? 아니야, 왓슨.
난 아주 진지하다고. 이제 우리는 실험을 하나 할 건데 실험이 성공하면 모든 것이 분명해질 거야. 그리고 그 실험은 이 작은 무기에 달려 있어. 이제 총알을 하나 빼고 나머지 5개를 다시 넣은 다음 안전장치를 채우자고. 좋아. 더 무거워졌구만. 재현하기에 딱이야. 난 홈즈가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는 자그마한 햄프셔역에 도착할 때까지 생각에 잠긴 채 앉아 있었다. 우린 흔들거리는 이류마차를 잡아타고 15분 뒤에 우리의 믿음직한 친구인 코벤트리 경사의 집에 도착했다. 단서라고요? 홈즈 씨, 그게 뭡니까? 그건 모두 왓슨 박사의 총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이 총이요. 자자 경사님, 10m 정도 되는 끈을 좀 구해주시겠습니까? 홈즈가 말했다. 경사는 마을 가게에 가서 단단하게 꼰 실 한 타래를 사왔다. 이거면 될 겁니다. 자, 괜찮으시다면 우리 여행의 마지막 단계로 같이 가시죠. 홈즈가 말했다. 해가 저물면서 햄프셔의 벌판은 근사한 가을 풍경으로 바뀌고 있었다. 경사는 꽤 비판적이고 의심스러운 눈으로 좀 휘청거리는 걸음걸이로 우릴 따라왔다. 내 친구가 제정신인지 의심하는 것 같았다. 범죄 현장에 가까워지자 난 내 친구가 평소처럼 차가운 표정을 짓고 있지만 속으론 꽤 깊이 동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 생각을 읽고 대답하는 것처럼 그가 말했다. 그래 왓슨, 전엔 내가 실패하는 걸 본 적이 있지. 사실을 본능적으로 추리하는 직감이 있지만 때로는 잘못된 추리였어. 윈체스터의 감방에서 처음 이 생각이 번쩍 떠올랐을 땐 아주 분명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뭔가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더구만. 그래도 어쩌겠나. 왓슨, 일단 시도해 보는 수밖에. 홈즈는 걸어가면서 총 손잡이의 끈을 단단히 묶었다. 이제 우리는 비극의 현장에 도착했다. 그는 경사가 알려주는 대로 시체가 누워있던 정확한 장소를 정성껏 세심하게 표시했다. 그리고 잡초 덤불을 뒤져 큼직한 돌멩이를 하나 주워오더니 끈의 다른 쪽 끝에 묶은 다음 다리 난간 위에 끈이 걸치도록 다리 아래로 늘어뜨렸다. 그는 다시 다리 난간에서 조금 떨어진 운명의 장소로 와서 총을 손에 들고 섰다. 총과 저 멀리 무거운 돌과 연결된 끈이 팽팽해졌다. 자, 이제 간다. 그가 외쳤다. 동시에 그는 권총을 머리 위로 들어올렸다가 그대로 놓았다. 돌의 무게 때문에 총은 순식간에 날아가 난간에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부딪힌 다음 물속으로 사라졌다. 홈즈는 총이 미쳐 다 사라지기도 전에 다리 난간 옆으로 달려가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았다. 즐거운 외침 소리로 보아 예상이 적중한 모양이었다. 하하, 이보다 더 정확한 설명이 어디 있겠나. 이것 좀 봐, 왓슨. 자네의 권총이 사건을 해결했어. 그가 큰 소리로 외치면서 돌난간 아래쪽 가장자리에 첫 번째 흠집과 크기도 모양도 정확히 똑같은 두 번째 흠집을 가리켰다. 오늘 밤에는 여관에서 자야겠구만. 홈즈는 일어서서 깜짝 놀란 얼굴로 서 있는 경사를 마주보며 말을 이었다. 경사님, 갈고랑 새로 찾으면 내 친구의 총을 금방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 옆에서 돌에 묶여있는 또 다른 곤충을 찾게 될 거고요. 이 사악한 여성이 자기가 꾸민 범죄를 위장하고 무고한 희생자에게 살인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고 사용한 거죠. 깁슨 씨에겐 내가 내일 아침에 만나러 가겠다고 전해주시고 덤바양의 혐의를 풀어줄 절차도 알려주십시오. 그날 밤 늦게 우린 마을 여관방에 앉아 함께 파이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홈즈는 간략하게 사건의 전말을 정리해 주었다. 왓슨, 자네가 토르교 사건을 자네 연구에 더한다 해도 내 명성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아. 이 사건으로 내가 정신적으로 나태해졌고 상상력과 사실을 결합하는 기술은 추리의 기본인데 그것도 부족했던 것을 알게 됐거든. 난간에 난 흠집은 사건을 해결하기에 충분한 단서였는데도 한참 후에야 알아차렸잖아. 물론 이 불행한 여성이 짠 계략이 아주 미묘하고 교활해서 그 음모를 밝히는 것이 전혀 간단하지 않았다는 건 인정해. 이제껏 수없이 많은 사건을 겪었지만 잘못된 사랑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처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없었던 것 같아. 덤바양의 사랑이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부인의 입장에선 똑같은 것이었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지. 남편이 자기의 사랑을 물리치려고 가혹하게 대하는 것도 온갖 거친 말로 모욕하는 것도 다 아무 죄 없는 덤바양의 탓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처음에 부인이 생각해낸 해결책은 자신의 삶을 끝내는 것이었어. 하지만 그냥 죽을 순 없었지. 부인은 두 번째 계획을 세웠어. 덤바양을 갑작스러운 죽음보다 훨씬 더 나쁜 운명에 빠뜨리는 거였어. 사건은 아주 명확해. 과정을 단계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부인이 얼마나 치밀하게 음모를 꾸몄는지 알 수가 있어. 덤바 양에게서 매우 영리하게 쪽지를 받아낸 건 덤바 양이 범죄 현장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거였어. 그리고 그 쪽지가 혹시 발견되지 않을 것에 대비해 마지막까지 손에 꼭 잡고 있었어. 그것만으로도 난 좀 더 빨리 부인을 의심했어야 했는데 말이야. 그 다음에 부인은 남편의 곤충을 빼냈어. 그 집에 무기가 얼마나 많은지 자네도 봤겠지. 부인은 곤충에서 총알 하나를 빼낸 다음 몰래 덤바양의 옷장에 넣어두었어. 사용한 총을 없애버리는 대단히 독창적인 방법을 이미 고안해낸 뒤였지. 그날 저녁 부인은 다리로 내려가서 기다리다가 덤바양이 나타나자 그동안 쌓아온 증오를 쏟아냈어.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까지 온갖 욕설과 저주를 퍼붓다가 마침내 덤바양이 멀리 사라져버리자 끔찍한 계획을 실행한 거야. 이제 모든 고리가 연결되었고 사슬이 완성됐어. 신문에선 왜 처음부터 호수 밑바닥을 조사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비난하겠지만 모든 것을 알고 난 뒤에 말하는 거야 쉽지. 뭐가 어디에 있는지 뭘 찾아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갈대가 무성한 드넓은 호수 밑바닥을 수색하는 건 사실 밑도 끝도 없는 일이거든. 어쨌든 왓슨, 비범한 여자와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남자를 우리가 도왔구만. 앞으로 두 사람이 힘을 합치게 된다면 뭐 가능성이 희박할 것 같진 않으니까. 금융계는 닐 깁슨 씨가 지상의 교훈을 가르치는 슬픔의 교실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토르교 사건 마지막까지 읽었습니다. 슬슬 셜록 홈즈 단편집의 모든 작품을 낭독하게 될 텐데 그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두 들어줘서 고맙고요. 모두
좋은 밤 되시길.